소설 인간혁명 12권 제1장 양풍. 대자연의 힘은 한없이 강하고 크다. 자연의 맹위 앞에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작고 덧없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한하다. 그 인간의 일념은 널리 대자연을 감싸고 대우주를 움직이는 불가사의한 역용을 가지고 있다. 1957년 8월 13일 도다주세이는 아사마산의 오니오 시다시에 서 있었다. 흑갈색 기암이 늘어선 오니오 시다시는 1783년 아사마산의 대분화 때 분출한 용암의 흔적이다. 도다주세이는 이 여름 도쿄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가로이자와에 머물렀다. 그는 자기 몸의 이상을 알아차렸다. 예년과는 달리 도쿄의 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 체력이 쇠약해졌음을 깨달은 그는 8월 초순 학예 강습회를 마치자 가족과 함께 가로이자와에 왔다. 그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가로이자와에 오고 며칠 뒤 도다는 도쿄로 전화를 걸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전했다. 그는 오사카 사건 때 노고가 많았던 신이치를 위로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된 학예의 블록지도에서 도쿄 아라카와구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의 한창이었지만 도다의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루이자와로 갔다. 며칠 뒤 도다와 함께 홋카이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때 실시할 각종 행사 등에 관해 신이치도 결재를 받고자 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양해를 얻어 모리카와 가즈마사와 함께 가루이자와에 왔다. 오니오 시다시의 황량한 경관을 바라보는 도다 곁에는 신이치와 모리카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옥을 연상케 하는 기암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도다는 2, 3일 전에도 여기에 왔었다. 하지만 신이치 등에게도 이 경관을 꼭 보여주고 싶어 호텔에서 차를 타고 서둘러 달려왔다. 아사마산 정상에서 옅은 연기가 피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기괴하게 생긴 새카만 용암이 정상부터 산 중턱까지 겹겹이 뒤덮고 있었다. 이 모습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지옥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네들은 이 경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도다는 두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굉장합니다. 모리카와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신이치가 대답했다. 대자연의 맹위를 통감합니다. 저는 분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입정안국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런가? 대자연의 불가사의한 현상도 불법에 뒤추어 보면 모두 명확해지는 법이다. 도다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기암 사이를 누비듯 걷기 시작했다. 두 청년은 도다를 양쪽에서 부축하듯이 하면서 따라갔다. 도다의 발걸음은 힘이 없고 어딘지 불안했다. 지난날 당당하던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이미 볼 수 없었다. 맑은 하늘에 서쪽으로 기운 여름해가 내리쬐었다. 하지만 산 중턱은 선선한 공기에 바람도 상쾌했다. 1783년 아사마산에서 대분화가 일어났다. 이해 음력 4월 9일에 분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뒤 불규칙적으로 폭발을 반복했다. 그리고 7월에 접어들면서 분화가 격화되다가 7일부터 8일까지 대폭발을 일으켰다. 굉음과 함께 화구에서 화염이 뿜어올랐고 자결하는 화쇄류가 흘러내리면서 순식간에 고즈케 지방 아가스마군의 간바라 무라를 삼켜버렸다. 이 때문에 높은 곳에 세워진 관음당의 석단 50단 중에서 15단까지만 남기고 마을이 화쇄류에 매몰되었다. 마을 사람 400명이 사망하고 이 관음당에 피난해온 사람 등 겨우 100명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화쇄류가 아가스마강으로 흘러들어 강을 막아버리자
이윽고 강이 범람해 대홍수를 일으켰다. 불타는 이류가 연기를 뿜으며 흐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쏟아지는 뜨거운 돌멩이와 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지옥도와 같았으리라. 아사마산의 분화로 목숨을 잃은 자는 막부의 정사인 도쿠가와 시리기에는 약 2만 명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이 화쇄류의 뒤를 이어 흘러나온 용암류가 굳어서 오니오 시다시가 생겼다. 화산재는 에도까지 날아가 떨어져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햇빛을 가로막았다. 이 해는 아이슬란드 화산에서 대분화가 일어났고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이상기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한 해 전인 1782년부터 각지를 엄습한 냉해 때문에 기근이 확대되었다. 이른바 덴메이 대기근이다. 아사마산의 분화는 이 대기근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대기근으로 스가루 번에서는 아사자가 8만여 명, 남부 번에서도 4만여 명이나 나왔다. 냉해와 장마로 인한 흉작이 1788년까지 계속되었고 전국의 각 번에서는 우치고아시가 잇따라 일어났다. 유럽에서도 이상기상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만연하게 기아와 빈곤은 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덴메이 시대는 이상기상과 화산의 대분화 등 자연계의 이변이 지구적 규모로 인간 사회를 위협한 시대였다. 도다주세이는 가까운 암석 위에 앉았다. 오니오 시다시는 어느덧 여름 저녁 노을에 감싸였다. 노을진 저녁 하늘에 살랑거리는 양풍이 상쾌했다. 도다가 말했다. 뭔가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묻게나.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서에는 만민일동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라고 써있는데 광선유포의 그날이 오면 이런 분화 같은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산도, 성, 주, 괴, 공이라는 변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화산 분화가 없어지지는 않겠지. 하지만 설령 분화가 일어나더라도 분화 때문에 민중이 괴로워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있을 터이다. 아사마산이 연보라빛으로 물들고 산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가 동쪽으로 흘러갔다. 내일도 맑겠구나. 연기의 흐름을 보면서 도다가 중얼거렸다. 가루이자와에서는 아사마산 정상에 서풍이 불어 연기가 동쪽으로 흐르면 다음 날은 맑다고 한다. 도다가 두 청년에게 말했다. 뭔가 물어볼 것은 또 없는가? 지치고 쇠약해졌으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듯이 하면서 불법의 법리를 설하고자 하는 도다의 자애가 시니치의 가슴에 아플 만큼 스며들었다. 시니치가 물었다. 선생님, 자연재해의 위협도 물론이지만 현대에는 전쟁 같은 인재가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원수폭이 아니겠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최근 화산 분화나 태풍 등의 희생자와는 비교가 안 되고. 도다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 바로 그 점이다. 나도 최근에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세계의 강대국들이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가다가는 원수폭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파멸시키고 말지도 모른다. 불법은 인류를 위한, 전 세계 민중의 행복을 위한 대법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 하나하나는 그대로 불법자에 피할 수 없는 테마가 될 터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폭을 패절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거기에 장가학회의 사명도 있다. 나는 이 결의를 청년 여러분에게 의탁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다는 기다리게 해놓은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빨간 저녁 노을이 주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쌀쌀했다. 차에 탄 세 사람은 도다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도다는 두 청년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 보니 저녁 때라서 식당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다는 방으로 식사를 가져오게 했다. 체력이 쇠약해진 그는 식당의 혼잡함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저녁을 먹으면서 당면에 있는 지방지도에 대해 도다에게 지도를 청했다. 이윽고 화제는 도다가 묘오공이라는 필명으로 얼마 전에 발간한 소설 인간혁명에 이르렀다. 도다는 매우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자네들의 감상은 어떤가? 모리카와가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간 씨의 삶의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신이치는 왠지 아무 말이 없었다. 도다는 신이치를 보면서 대답을 재촉하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가 쓴 소설 인간혁명을 마음의 양식으로 하면서 옥중 생활을 보낸 직후인 만큼 그 감동을 어떻게 정리해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마음속 생각을 마치 엿꺼내듯이 섬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세이쿄 신문에 연재할 때도 읽었지만 책이 되고 나서는 저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져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감동했다는 등으로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읽었을 때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용기가 몸에서 끝없이 용솟음 쳤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이치가 2주일 동안 구류 생활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은 인간혁명이 얼마나 자신을 고무시켰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신이치는 도다의 체험인 주인공 간씨의 옥중 생활을 떠올리면서 도다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전반부에서는 간씨를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유쾌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자 간씨는 선생님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 가슴에 육박해왔습니다. 특히 옥중에서 겪은 강렬한 체험을 읽을 때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스승을 생각하는 간씨의 모습에서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생명과 생명의 결합이라고도 해야 할 사제 관계를 느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다는 웃으면서 주문한 위스키를 맛있게 마셨다. 신이치는 기뻤다. 도다가 위스키를 맛있게 마신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활짝 열어젖힌 호텔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도다는 유쾌한 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내가 체험하고 터득한 진실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네. 소설이라는 형식을 취한 까닭은 진실을 묘사하기에는 그 방법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기 때문이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다는 곧바로 모리카와를 보며 말했다. 모리카와군, 인간의 망막에 비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이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베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에서 이 사람은 인정이 많은 기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장래에 어떤 보답을 기대한 계산적인 행위였는지도 모르고 또는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요컨대 사실에서 진실을 어떻게 간파하느냐가 문제이다. 사실에만 눈을 빼앗겨버리면 오히려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진실은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사명을 지닌 불자라는 점을 묘사하려고 했다. 간씨는 가공의 존재이지만 간씨가 옥중에서 터득한 경지는 내 마음 그대로이네. 내가 간씨라는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한 까닭은 그렇게 하는 편이 누구나 동등하게 광선유포의 사명을 나누어 가진 불자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감개무량했다. 인간이나 사회의 진실한 하나의 단면을 묘사한 소설은 많다. 하지만 불법이 설하는 궁극의 진실에 다가간 소설은 인간혁명뿐이니라. 도다는 깊은 감개를 담아 말을 이었다. 누구나 동등하게 불자이고 또 보탑이라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대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참된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성인은 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오본전을 도연하셨다. 목적은 민중의 행복이다. 이 점을 간구하면 1년 정종도 권위를 위한 종교가 되고 말겠지. 700년제에서 가사하라 지코에게 신본 불적의 잘못을 인정시키고 사죄장을 쓰게 했을 때 종회는 나의 대강두직을 파면하고 등산을 금지했다. 사의를 주장한 악녀를 바로잡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법 엄계의 정신을 관철하고자 신도가 승려의 잘못을 추궁한 일을 죄라고 했다. 게다가 등산 정지라는 신앙심을 역이용해 굴복을 강요하는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나왔다. 대어본전을 건립하신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유린하고 권위주의에 중독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다의 말을 들으면서 신이치는 2년 반쯤 전에 오사카에서 일어난 렌게사 사건을 떠올렸다. 렌게사의 주직이 학회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학회원이 받은 어본전을 반납하라고 말한 사건이다. 렌게사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이군요. 신이치가 말하자 도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대성인이 제6천의 마왕이 지자의 몸에 들어가서 선인을 속이는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승 중에 렌게사 주직과 같이 심보를 가진 자가 늘어나 종래를 움직이게 되면 광선유포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내가 인간혁명을 쓴 또 하나의 목적은 오직 홀로 종문에 국가 간요를 주장하신 은사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대성인의 정신이 짓밟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신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두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다의 안경 속에서 눈이 반짝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열기를 띠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종문에게서 신차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결연히 거부하신 사실을 자네들도 알고 있을 터이다. 그 까닭은 대성인의 정신이 멸하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때에 관수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의하여 기의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대성인의 정신을 위해 투쟁하셨다. 불법이 멸망하는 모습을 투쟁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마키구치 선생님은 오본불의 위대한 정신을 위해 순사하라고 가르치셨다. 선생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도다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그런데 내가 인간혁명을 쓰면서 느낀 바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일은 쓸 수 있어도 나 자신의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글로 나타내려고 하니 부끄러움이 앞서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이네. 도다는 잔에 따른 위스키를 다 마셨다. 신이치, 나는 인간혁명을 쓰며 생각했는데 신앙이라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수법을 써야 하는 면이 있더군. 내 옥중 체험도 이전에 창가학회의 역사와 확신에 쓰기는 했지만 소설이 아니면 세밀하게 내면을 표현할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상상이지만
만약 니치렌 대성인이 오늘날 생존해 계셨다면 소설의 수법을 사용하신 어서도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한다. 기분 좋게 소설 이야기를 나누는 도다를 눈앞에서 본 신이치는 안도했다. 홋카이도와 비슷한 가루이자와의 양풍이 도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았으리라. 신이치는 도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격하게 소용돌이쳤다. 선생님은 자신의 일은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가 선생님의 진실을 후세에 써서 남길 것인가? 신이치는 지난날 도다의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 수많은 동지가 도다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단념하고 그이스라를 떠나간 일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섬기고 선생님의 진실을 알았다. 선생님에게는 광선유포를 향한 강하디 강한 일념이 맥동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선생님의 진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또 그 일이 선생님이 내게 거시는 기대이고 제자로서의 내 사명이리라. 신이치는 이때 자신의 생애에 걸친 사업으로서 불세출의 광선유포 지도자인 도다주세이의 진실을 전하고 영원히 현창에 가겠노라고 굳고 강하게 마음에 맹세했다. 그날 밤 신이치는 잠자리에 누웠어도 도다의 말이 떠올라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도다주세이를 만나 신심을 막 시작한 19살 때에도 도다의 생애를 써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군부 정부의 탄압과 맞서 싸우며 민중 구제를 위해 일어선 한 사람의 위인이라는 존재를 후세에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1951년 봄 세이쿄 신문 발간 직전에 도다가 신문에 연재하려고 쓴 소설 인간혁명의 원고를 봤을 때 언젠가는 이 속편을 자기가 써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런 구상은 아직 막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54년 여름 도다의 고향인 아스타의 항구에 섰을 때 그 결의는 부동의 서원이 되었다. 지금 신이치의 뇌리에는 도다 주세이와 함께 아스타무라에 갔던 날의 일이 그립게 자꾸만 다시 생각나고 있었다. 하계 지방지도 때였다. 8월 10일 신이치는 도다와 사포로에 갔다. 신이치로서는 첫 번째 홋카이도 방문이고 사제가 함께한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신이치는 8월 20일까지 사포로를 중심으로 절복전을 전개했는데 그 사이에 도다와 함께 아스타무라에 갔다. 하계 지방지도의 격투가 한창이었지만 도다는 신이치에게 자신의 고향 아스타무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사포로에서 자동차로 이시카리초까지 가서 이시카리강 하구를 배로 건넜다. 그리고 다시 황량한 들판을 1시간 가까이 차로 달려 아스타에 도착했다. 그곳은 낭떠러지가 이어지고 서부 연안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바위가 많은 해변 마을이었다. 오후 3시쯤 그들은 도다의 친척이 경영하는 아스타항에서 가까운 도다 여관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도다가 여관에서 잠시 쉬는 동안 혼자 산책을 나갔다. 그는 아스타항에 서서 은사를 기운 바다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숙소로 돌아오자 도다가 우리 집을 보러 가자고 말했다. 아스타강 부근에 서 있는 검소한 목조 단층집이 도다를 키운 고성이다. 이미 그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도다는 그리운 듯이 집 앞에 잠시 멈춰섰다. 이 창문 쪽이 내 공부방이었네. 이 방에서는 바다가 잘 보이지. 도다는 기쁜 듯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리고 아스타강을 따라 길을 내려가 해변으로 갔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이어져 있었다. 일찍이 청어잡이가 성했다는 아스타의 바다에 사람 그림자는 없고 햇빛을 받은 해변에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가 금색으로 빛났다. 도다는 바지자락을 걷어올리고는 물결치는 바닷가에 맨발로 섰다. 신이치도 뒤따랐다.
발밑을 왔다 갔다 하는 시원한 바닷물이 기분 좋았다. 신이치, 여기가 내 고향의 바다라네. 이 바다와 혹독한 자연이 나를 키워주었다. 도다는 바닷가 풀숲에 앉아 지난날의 추억을 그리운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겨울 추위에 고드름을 떨어뜨리면서 봄을 기다리다가 맞이한 기쁨. 아스타강 상류에 구스베리가 많다는 말을 듣자 다시마를 가지고 강 상류의 농가를 찾아가 좋은 조건으로 물물 교환한 일. 그리고 그 구스베리를 돈으로 바꾸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던 일. 책이 제대로 없어 학교 선생님의 하숙집에 있는 책을 빌려와 탐하듯이 독서에 열중한 일. 그 중에서도 신이치가 감동한 이야기는 마야치의 심상소학교에 근무하던 도다가 도쿄로 나갈 결심을 하고 이별을 고하기 위해 아스타무라에 들렀을 때의 이야기였다. 1920년 도다 주세이가 막 20살이 되던 해 2월이었다. 마야치에서 아스타로 돌아온 도다는 얼음과 눈이 군데군데 뒤섞인 아스타 강가에 다다르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강은 하얗게 물결을 일으키면서 서부 연안으로 흘러갔다. 강 건너편에 고향집이 보였다. 도다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어떤 까닭인지 도다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선 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도다는 자신이 도쿄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가기가 갑자기 망설여졌다. 당시 아버지 진시치는 64살, 어머니 스에는 59살이었다. 더구나 스에는 3년 전에 큰 병을 앓았다. 도다는 언제나 부모의 안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다운 효도도 하지 못하고 도쿄에 가기가 괴로웠다. 하지만 도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생에 활약할 무대를 찾아 도쿄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몸을 사회를 위해, 일본을 위해, 동포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불초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마음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나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다리를 건너 집 앞에 서서 유리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나!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뜻밖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순간 놀란 모습이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눈에 띄었다. 아니, 어쩐 일이냐? 어머니의 등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이에 아버지도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도쿄에 가기로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도쿄에서 인생을 걸고자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이다. 좋을 대로 하려무나. 도다는 오랜만에 자기 집에서 묵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이로리를 끼고 앉아 술잔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시종 웃는 얼굴로 도다를 대했다. 씩씩하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이 흐뭇했다.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 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내일이라도 떠나고자 합니다. 몸을 의탁할 곳은 있느냐? 이렇다 할 곳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유쾌한 듯 웃었다. 웃으면서 자리를 뜨더니 잠시 뒤에 버들 고리짝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고리짝에서 오래된 일본도 한 자루를 꺼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도다 집안에 가보다.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건네는 칼을 도다는 정좌하여 깊이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받았다. 칼은 묵직했다. 가거라. 용기를 갖고.
아버지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도다는 감격의 눈물을 꾹 참았다. 아버지의 엄해에 용기가 한없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여유여 볼이 홀쭉해져 버린 아버지가 한없이 크게 느껴졌다. 이로리 옆에서 어머니 스에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서둘러 저녁 시중을 하면서 도다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바느질을 시작하고부터는 입을 다문 채 좀처럼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 도다는 어머니의 눈이 눈물에 젖어 있음을 알았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빨갛게 부은 눈으로 이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옷감을 건넸다. 이제 막 꿰매어 완성한 아스시였다. 아스시는 아이누의 말인데 느릅나무과의 낙엽 고목인 난티나무 껍질의 섬유로 만든 옷감을 말한다. 바늘로 천을 정성 들여 누벼 만든 한텐이었다.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기념으로 이 아스시를 주려고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들이 도쿄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는 밤을 새워 완성했던 것이다. 도다는 아스시를 받아들자 몸에 걸쳐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에는 순식간에 굵은 눈물방울이 넘쳐 흘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녀오너라, 건강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다는 그런 어머니를 힘껏 껴안고 싶었다. 눈물이 넘칠 듯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용기를, 어머니는 사랑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지 않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왔다. 근처에 사는 형도 전송하러 왔다.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도다는 인사를 마치자 미소를 남기고는 씩씩하게 집을 나서 눈속을 나아갔다. 이것이 아버지 진시치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아버지는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준 칼과 어머니가 준 아스시는 도다에게 평생의 보배가 되었다. 특히 아스시는 도쿄에서 보낸 파란만장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준 은혜의 비단옷이 되었다. 눈 내리는 서부 연안의 바깥 공기는 몸을 애는 듯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뜻이 뜨겁게 활활 불타올랐다. 큰 뜻은 청년의 생명이다. 젊은이의 가슴에 솟는 청혼의 뜻은 자신의 성장을 촉구하며 비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도다주세이는 아스타의 바다를 보면서 이 젊은 날의 여행길에 오른 추억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신이치는 한 폭의 명화를 보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태양이 하늘과 바다를 빨갛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스타를 떠난 지 벌써 30여 년이 넘는구나. 도다의 어조는 진지했다. 그는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길다면 긴 세월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정한 일을 시작한 시간은 회장이 되고부터이니 겨우 3년이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인생은 짧구나. 감개 어린 말이었다. 도다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신이치를 향해 돌아보았다. 신이치, 나는 일본 광선유포의 반석 같은 조석을 만들겠다. 자네는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열어라. 구상만큼은 내가 만들어 두겠다. 자네가 그 구상을 모두 실현하게. 신이치는 유언을 듣는 심정으로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 하고 대답했다. 도다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바다 저편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 바다 저편에는 대륙이 펼쳐져 있다. 세계는 넓다. 거기에는
고뇌에 허덕이는 민중이 있다. 아직 전화에 떠는 아이들도 있다. 동양의 그리고 세계의 묘법의 불을 밝혀야 한다. 나를 대신해. 도다의 말이 신이치의 가슴에 강렬하게 와닿았다. 그날 저녁, 도다 여관에서는 촌장, 소, 중학교, 교장 등 마을 주요 명사와 도다의 친척 등 10여 명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환담하는 한때를 보냈다. 모두 모이자 도다가 자랑스럽게 신이치를 소개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른팔로도 왼팔로도 의지하는 인물로 야마모토 신이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시카리 나베를 비롯해 아스타의 사내진미가 차려졌다. 저녁을 먹기 시작하자 도다는 신이치에게 계속해서 이시카리 나베를 권했다. 내 고향의 맛이네. 먹어보게. 신이치에게는 된장의 풍미와 연어가 잘 어울려 더할 나위 없이 맛있게 느껴졌다. 잠시 뒤 촌장이 말했다. 도다 선생님 덕분에 올 설에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에게 떡값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과수 재배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다는 작년 1953년 여름에도 아스타무라에 왔었다. 그때 도다는 청어잡이가 부진하여 마을의 재정이 궁핍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생활고에 허덕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정성 어린 원조를 했다. 그리고 과수재배 등 무엇인가 새로운 산업의 진흥을 생각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했다. 얼마 안 되는 제 호의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저 청어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시대에 뒤처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도다는 고향 아스타무라의 국토에 대한 은혜라고 해야 할 것을 느꼈다. 마을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도다는 아스타무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마을의 활로를 열려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일을 단지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아스타의 특색을 살려 아스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쪽은 여러분입니다. 도다가 말하자 방 안 가득 웃음이 터졌다. 그러고 나서 화제는 이해 정월 스모 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해 제43대 요코지나가 된 아스타무라 출신의 스모 선수 요시바야마의 이야기로 옮겨졌다. 요시바야마는 유달리 지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한 때에는 힘을 발휘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단 유사시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딘가 낙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스타의 엄하고도 풍부한 자연이 키워준 기질이겠지요. 도다가 말하자 촌장이 물었다. 시모자와 간 선생도 역시 대단한 낙천가라고 들었습니다만 신센구미 시말기나 가스 가이슈 등으로 알려진 작가 시모자와 간도 이곳 아스타무라 출신이었다. 같은 고향이어서 도다와 친교가 깊었고 일찍이 도다가 경영한 출판사에서 책을 낸 적도 있었다. 도다는 전쟁 때 옥중에서도 시모자와 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내가 부재 중일 때 신세를 지게 되어 오로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아와노카미 제5권 출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섭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돌아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 마지막에는 시 한 수가 써 있었다. 번뇌도 지녀의 달에 깃들게 하여 독방의 잠자리 꿈이 평온하구나. 도다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향의 직위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도다가 말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시모자와 선생은 장난기도 있지만 낙천적인 인품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까닭은 배짱이 두둑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타무라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나올 것입니다. 인재를 육성합시다. 인재 육성은 무엇보다도 마을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역시 교육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도다는 소학교, 중학교 교장에게 물었다.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책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년 시절에 만나는 양서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정신의 가장 큰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책이 너무 없어서 부임해 오신 하베세 데이스케 선생님이라는 대단한 독서가에게서 책을 자주 빌려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도다는 소년 시절의 추억을 말했다. 하세베 선생님의 하숙집에 가면 문학서와 철학서가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 책을 모두 읽으렴. 이 책꽂이에 있는 책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너에게 한 권씩 건네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마우신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책을 매일 탐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책을 증정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지요. 도다는 도쿄에 돌아온 뒤 아스타 중학교와 아스타 소학교에 도서를 기증했다. 그 후 창가학회가 교육,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도서 증정은 이때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밤 10시가 지나서야 돌아갔다. 그날 밤 야마모토 신이치의 뇌리에는 도다가 바닷가에서 말한 한 마리 한 마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자신에게 보내는 너무나도 큰 도다의 기대를 생각하니 중압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감동으로 가슴이 크게 뛰고 머리가 맑아짐을 느꼈다. 이불 위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스타의 사제가 함께 온 이 여행의 의미를 홀로 음미했다. 신이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5시가 지났을 뿐이었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고 살짝 밖으로 나갔다. 한여름이라고는 해도 아스타의 아침은 양풍이 상쾌했다. 바다는 아침 안개 속에 잠겨 희미하게 보였다. 신이치는 아스타항 방파제를 걸었다. 부서져 흩어지는 파도가 때때로 그의 발을 적셨다. 방파제 위를 갈매기가 날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아갔다. 그는 뒤돌아서서 아스타를 바라보았다. 낭떠러지에 감싸이듯이 늘어선 집들이 바위 틈에 핀 잡초처럼 늠름해 보였다. 신이치는 한겨울의 아스타를 마음에 그렸다. 눈 덮인 벼랑에 밀어닥치는 노도, 눈과 얼음에 뒤덮인 강,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눈덩이가 되어 불어닥치고 마을은 육지의 외딴 섬이 된다. 그 마을에서 사회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다 도쿄로 나가 지금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빛을 쏟는 광선유포라는 미문의 위협을 이루려는 도다를 생각하니 신이치의 가슴에 감동이 소용돌이쳤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길을 가로막는 눈보라도 저 낭떠러지도 산도 바다도 선생님을 가둘 수는 없다. 또 대공을 향해 날개짓하려는 대지의 나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신이치의 발밑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는 도다 조세이의 장대한 인생 드라마를 생각하자 용솟음 치듯 시상이 떠올랐다. 신이치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아스타무라라고 쓰고 그 옆에 은사의 고향을 그리워하다라고 적었다. 그의 뇌리에는 도다의 어린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신이치는 빠르게 펜을 달렸다. 북해, 얼어붙은 아스타무라. 눈보라 끝없고 가난해도 바닷가에 은빛 보금자리 있네. 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고성.
봄, 여름 시정의 아스타강, 청어의 파도 있는 북해, 마스마의 영주의 개척이란 다네의 병풍과 어촌의 뜰. 소녀는 움직임 없고 달은 밝은데 전기와 역사책을 읽으며 홍하는 가련하게 눈물을 흘리네. 정의의 마음 고동치는 노래. 애처로운 바느질 백발되어 부정의 이기라고 아스시를 짜네. 어머니의 기원에 봉추도 무지개를 찾아서 천자무하네. 난로가에 말씀하던 아버지도 그물 짜는 미소의 주름살 권위의 폭풍 후의 대장부는 가라는 그 한마디 부자의 노래. 아스타 고향 이질소냐. 북풍을 감싸 안고 미소녀는 무명의 땅에서 세상을 위해 장도의 길을 말 타고 간다. 시인치는 단숨에 메모지에 적었다. 도쿄에 돌아가면 퇴고를 거듭하자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다. 가라는 그 한마디 부자의 노래라고 쓴 구절을 다시 읽으니 도다와 자신이 오버랩되어 떠올랐다. 그리고 어제 도다가 말한 자네는 세계 강선 유포에 길을 열어라 라는 말이 되살아났다. 선생님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내게 광포의 여로를 가라고 말씀하셨다. 좋다. 가자. 부자의 노래를 짓자. 신이치는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바다는 아침 햇살에 빛났지만 수평선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다 저편에 대륙이 펼쳐져 있고 동양, 중동, 유럽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민중이 묘법을 구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은 설렜다. 그는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생각을 세계를 향해 발산하듯 바다를 향해 외쳤다. 선생님, 동양 광포는 신이치가 하겠습니다. 세계 광포의 황금의 다리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북해 하늘에 춤추었다. 그 한마디는 그야말로 그가 생애에 걸쳐 세계 광포의 여로를 서원한 선언이었다. 신치는 발길을 돌려 방파제를 걷기 시작했다. 눈앞에 아스타의 산하가 펼쳐졌다. 도다 선생님을 키워준 이 바다, 이 산, 이 강을 마음에 깊이 새기자. 그리고 선생님의 황금 궤적을 남기는 속 인간혁명을 반드시 쓰자. 아스타 항구의 선날로부터 3년이 지나 도다주세이의 전기라고도 해야 할 인간혁명을 쓰겠다는 신이치의 생각은 1957년 8월의 이날, 이 밤에 가루이자와 땅에서 더욱더 부동의 결의가 되었다. 이미 시간은 14일 0시를 지났다. 기이하게도 도다와 야마모토 신이치가 처음 만난 때부터 만 10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신이치와 모리카와 가즈마사는 14일 오전에 가루이자와를 출발하여 도쿄로 돌아왔다. 8월 18일 도다주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는 홋카이도 삿포로 땅에서 청년부의 제1회 홋카이도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세 곳에서 개최하는 젊은이의 제전의 서막을 장식하는 대회였다. 바로 50일 전쯤에 탄노 문제에 대해 하나가 되어 투쟁하여 탄노의 강경한 대결 자세를 분쇄한 홋카이도의 동지는 그 기세가 의기충천했다. 탄노 문제의 승리를 천하에 당당히 가슴을 활짝 펴고 선언하기에 이 체육대회만큼 걸맞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 홋카이도의 청년들은 총력을 기울여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가 열리는 사포로시 미카오 운동장에는 습기 없이 쾌청한 홋카이도의 여름하늘 아래 약 1만 명의 회원이 모여들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도다주세이를 비롯한 학회 간부가 입장하고 곧바로 개회가 선언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지도부장 기요하라 가스가 인사를 발표했다. 기요하라는 낭낭한 목소리로 먼저
유바리 지부가 결성되었다고 전했다. 환호성이 터졌다. 유바리 지부의 탄생은 탄노 문제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도 좋았다. 유바리 지부 초대 지부장에는 미스바야시 아키타로가, 부임 부장에는 미스바야시의 아내인 기코쿠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남자 제46부대, 여자 제38부대가 창설되었다고 전했다. 도다 조세이가 지부기와 남녀 부대기를 직접 수여하자 우레와 같은 세찬 박수 소리가 미카오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유바리 지부가 결성됨으로써 홋카이도는 하코다테, 오타루, 사포로, 아사히카와, 유바리 이렇게 5개 지부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탄노 문제라는 시련이 유바리에 열풍에도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지부를 결성케 했다. 참으로 난이야말로 신심을 깊게 하고 커다란 발전의 도약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도 좋다. 이어서 도다조세이가 야마기와 히로시 청년부장에게 체육대회 대회기를 건넸다. 이 대회기는 미래를 담당할 학회 청년부의 의기와 정열을 나타내는 젊은 사자가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체육대회 개회와 함께 대회기를 든 청년 6명을 선두로 입장 행진이 시작되었다. 대회기를 개항하고 개회를 선언하자 구스다마가 열리고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그리고 풍선이 하늘로 떠올랐다. 이어서 경기를 시작했다. 종목은 100m 경주, 릴레이, 1만 미터 마라톤, 줄다리기 등 다채로웠다. 경기는 대부분 부대 간 대항전이었다. 각 부대는 제각기 악기까지 준비해 응원전을 펼쳤지만 이날 막 탄생한 유바리의 남녀 부대는 응원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그 탓인지 다른 부대의 응원에 기가 꺾인 듯 유바리의 청년부는 남녀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여자 제38부대는 오전 경기의 결과가 최하위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주머니를 털어 탬버린과 캐스터네츠, 쥘부채 등을 준비했다. 나도 응원할 테니 끝까지 힘냅시다. 오늘은 유바리가 출발하는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면 도다 선생님도 반드시 기뻐하실 겁니다. 이 격려에 유바리 청년들은 불타올랐다. 응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출전자들도 가슴에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다. 그들은 유바리 땅에서 함께 투쟁해준 신이치의 사자와 같은 기백을 상기했다. 운동장에는 때때로 강풍이 불어닥치고 대회는 땀과 먼지가 뒤섞인 열전이 되었다. 오후 경기에서 유바리 동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분투했다. 특히 여자부의 활약은 눈부셨는데 각 경기에서 연승하면서 다른 부대를 누르고 우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바리 남자부도 2위에 빛났다. 유바리 동지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뛸 듯 기뻐했다. 도다주세이는 인사말에서 기쁨이 넘쳐 외쳤다. 초대 회장은 청년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나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는 동양의 지도자로서, 인재로서 일어서야 할 책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 홋카이도 청년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믿음직스럽습니다. 일본 민중의 선구로서 일어서기를 바라며 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청년들의 의기충전한 모습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이날 유바리 지부 지부장이 된 미스바야시 아키타로는 삿포로에서 유바리로 돌아오자마자 지부 결성 대회를 준비하고 회합 장소를 확보하고자 바쁘게 움직였다. 유바리에서는 새 사찰인 고류사의 낙성 입불식을 8월 20일에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바리 지부의 결성이 발표되고 지부 결성 대회도 같은 날 20일에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이튿날 19일 아침에는 삿포로에 있던 청년부 간부가 와서 결성식의 준비 상황을 질문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합 장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미스바야시는 청년부 간부와 함께 결성식 장소를 찾아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공공건물,
개인이 소유한 극장, 운동장, 휴경지와 공터까지 교섭했지만 탄노 문제가 끝난 뒤인 만큼 한 곳도 학회의 회합 장소를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유발이라는 탄광마을에서 학회의 편의를 봐주다 탄노를 적으로 돌리게 될까 모두 두려워했다. 시간은 어느덧 한낮이 다 되었다. 당황한 미스바야시는 청년부 간부에게 매달리듯이 하면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곤란하게 됐군요. 그렇지. 고류사 낙성 입불식은 몇 시부터 합니까? 오후 1시입니다. 오전 중에 고류사에서 지부 결성대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군요. 아무튼 이 일을 야마모토 실장에게 보고합시다. 두 사람은 시니치가 있는 삿포로의 회원 집으로 서둘러 갔다. 말을 우물거리면서 미스바야시는 시니치에게 바쁘게 뛰어다닌 결과를 보고하고 어쩔 수 없이 오전 중에 고류사에서 결성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시니치는 묵묵히 미스바야시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쉽게 고개를 숙이는 미스바야시에게 말했다. 당치도 않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유바리 지부 결성대회 장소로는 너무 좁습니다. 엄하고도 큰 목소리였다. 주위에 있는 청년들도 시니치와 미스바야시를 일제히 쳐다보았다. 회합 장소를 빌릴 수 없으니까 물러나서 아니한 방향으로 흐르자는 겁니까? 유바리에서 제일 크고 모두 모이기 쉬운 곳을 반드시 빌리십시오. 당신의 첫 출진이 아닙니까? 반드시 빌리겠다는 강한 일념이 없기 때문에 회합 장소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자세로는 지부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을 타파하고 동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 회합 장소가 필요하다는 강한 일념이 있다면 회합 장소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그 회합 장소를 당신의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미스바야시는 시니치의 질타에 놀랐지만 자기 생명의 근본적인 경향성을 지적받고 있다고 느꼈다. 확실히 탄노 문제에 대처하는 시니치의 행동과 기백을 생각하면 자신의 일념은 지부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약하다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스바야시 씨, 이제부터는 당신이 유바리 동지를 지켜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약한 자신을 극복하십시오. 자, 지금 곧바로 유바리로 돌아가서 회합 장소를 찾으십시오. 시니치의 말이 미스바야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예 하고 대답하고는 정신없이 방을 뛰어나와 유바리로 돌아갔다. 시니치는 미스바야시에게 지부장으로서 가져야 할 일념의 중요성을 새겨놓고 싶었다. 광선유포의 기대는 언제나 역풍이 휘몰아친다. 그 역풍을 뚫고 나아가서 홀로 일어서야 광선유포의 전진은 시작된다. 중심자가 상황에 타협하고 휩쓸려 버리면 활로를 개척할 수 없다. 또 그렇게 되면 그 곁에 있는 동지도 현상을 추종할 뿐인 나약한 신심에 빠져버린다. 그래서는 광선유포의 전진도 없을 뿐더러 자기 경애를 열 수도 수겁을 전환할 수도 없다. 결국 중심자의 약한 일념 때문에 회원을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는 점을 시니치는 더 가르치고 싶었다. 더구나 유바리는 탄노 문제가 일단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 점을 생각할 때 미스바야시에게 분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바리에 도착한 미스바야시는 그 길로 곧바로 유바리에서 가장 큰 영화관에 갔다. 오전 중에 청년부 간부와 함께 찾아갔지만 매정하게 거절당한 곳이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지배인이 금고를 등지고 사무용 탁자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이 영화관을 내일 오전에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빌려줄 수 없소. 지배인의 태도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쌀쌀했다. 하지만 미스바야시의 기백은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어째서 학회에는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시오. 안 된다면 안 된다니까. 당신도 참 끈질기군. 참으로 쌀쌀맞은 대응이었다. 그러나 미스 바야시는 단념하지 않았다.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깊이 깊이 머리를 숙였다. 부탁입니다. 제발 빌려주십시오. 지배인이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다. 미스 바야시는 그 자세 그대로 머리를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빌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꼭 빌리고야 만다. 그는 굳게 결의했다.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미스 바야시 눈에는 눈물이 흘러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무아 몽중이었다. 당황한 지배인이 미스 바야시 앞으로 와서 말했다. 이보시오, 미스 바야시 씨. 이러지 마시오. 곤란합니다, 곤란해. 어쨌든 고개를 드시오. 미스 바야시는 빌릴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려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빌릴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해도 알았습니다. 빌려드리지요. 빌려준다니까. 미스 바야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넘쳐 흘렀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만세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그 말을 입속에서 눌러 막았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말한 대로 되자 불가사의하기 그지없었다. 광선유포의 역사에 커다란 의의를 남기는 유바리 지부 결성대회 장소는 개회 10여 시간 전에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자 신이치가 말한 대로 실제로 미스바야시에게 이 영화관 건물을 구입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영화관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회합 장소가 결정되었다고 보고받은 신이치는 남자부 서령 멤버와 함께 곧바로 유바리에 갔다. 신이치의 지휘 아래 청년들은 밤새워 서령 작업을 계속했다. 이튿날 8월 20일은 유바리 학회원에게는 그야말로 추석과 설이 한 번에 온 듯한 상쾌하고 밝은 하루였다. 생각하면 1952년 9월 아라카와 쇼조라는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산골 마을 유바리의 동지들은 한결같이 광선유포를 위한 사찰 건립을 기원하고 활동에 힘썼다. 1955년 8월 하계 지방지도 때 유바리를 방문한 도다 조세이는 2000세대를 달성하면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유바리 동지들에게 얼마나 큰 신심의 격려가 되었는지는 그 뒤 유바리의 비약적인 발전을 더듬어가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분쿄 지부의 한 거점이던 유바리가 반에서 지구가 되고 순식간에 2000세대가 되었을 때 도다는 사찰의 건립 기진을 발언했다. 유바리 땅에 일기 시작한 광선유포의 물결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탄노 문제라는 모습으로 삼장사마를 불러일으켰다. 현지의 동지들에게는 괴로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수많은 동지가 전면적으로 지원해 대결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천하의 탄노를 되받아치고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염원하던 고려사 낙경과 더불어 지부 결성대회까지 맞이한 유바리 동지의 기쁨은 필설로 다할 수 없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얼굴 가득 희색을 띤 동지들이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좁은 골짜기의 탄광촌 거리에 메아리쳤다. 약간 높은 언덕의 중턱에 있는 영화관 입구 위에는 무크니 선명한 창가학회, 유바리지부 결성대회라는 글자가 내걸리고 도로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장내에는 취주 음악대가 연주하는 힘찬 학회가가 울려 퍼졌다. 삿포로에서 열린 젊은이의 제전에서 연주한 음악대가 지부 결성대회를 위해 유바리까지 왔다. 대회에는 2천 수백 명에 달하는 참석자가 몰려들었고 장애회도 사람이 가득했다. 위협을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곳곳에서 상황을 엿보는 탄노 관계자의 모습이 보였다.
오전 9시 음악대 연주에 맞추어 지부기, 부대기가 입장하고 개회를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회사에 이어 미스바야시 지부장을 비롯한 유바리 지부 인사가 소개되었다. 계속해서 아라카와 쇼조가 지부 결성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감개무량함을 음미하는 듯이 유바리의 지난 5년간을 회고하고 3,450여 세대의 진용을 갖추고 유바리 지부가 결성된 기쁨을 말했다. 여기서 축전이 소개된 뒤 회장 도다 조세이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다. 본부기를 선두로 도다 그리고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 등이 입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여자부와 남자부 대표 그리고 지부 부인부장, 지부장이 저마다 힘차게 인사하고 넘치는 기쁨을 말했다. 또 다오카 기니치 분쿄 지부장, 난조 다카야스 홋카이도 총지부장, 야마기와 히로시 청년부장, 세키 이사오 이사가 축사를 하고 유바리 동지와 함께 이날을 맞이한 환희를 서로 나누었다. 고니시 이사장은 지부 결성을 축복하면서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 더 한층 정진을 거듭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도다 주세이가 강연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깊은 감개를 가슴에 안고 연단에 섰다. 아직 10대였던 청춘 시절 이 유바리 산골에 있는 심상소학교에서 준교원으로서 자복의 세월을 보낸 일을 그리운 듯이 회상했다. 돌이켜보면 생애 활약할 천지를 찾아 도쿄에 가자고 결의한 곳도 이곳 유바리였다. 도다조세이에게 유바리는 청춘의 무대, 바로 그것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그런 그가 창가학회 회장이 되어 유바리 땅을 밟았다. 그리고 지금 민중의 행복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도다와 함께 광선유포의 사명을 나누는 동지가 이 유바리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용출하게 되었다. 도다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광선유포의 때가 왔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참석자를 쭉 둘러보았다. 어느 얼굴이나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다는 가슴에 넘치는 감개를 누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지금까지 일본의 국내 정세를 들여다보면 타국 진핍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패전과 미국의 점령하에 있던 그 뒤의 일본은 입정안국론에 써있는 타국 침핍난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자개 반영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계의 파벌 항쟁을 비롯해 기업과 노동조합의 다툼도 그 하나의 예라고 지적하고 이번의 탄노 문제로 이야기를 옮겼다. 이번 탄노 문제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평론가가 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곳에 오기 전에도 오야 소이치 씨와 만나 대담했습니다. 또 도쿠가와 무세이 씨와도 대담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인류 평론가가 이번 탄노와의 투쟁은 학회의 일방적인 승리다. 탄노는 창피를 톡톡히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싸우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운동을 해서 생활이 향상된다면 나도 함께 깃발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장내에는 격렬한 박수소리가 휩싸였다. 참석자 대다수가 탄광의 노동조합원이다. 그들은 학회원이라는 이유로 탄노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견뎌왔고 학회의 진실을 호소하고 끝까지 힘껏 투쟁한 만큼 도다의 말에 마음속 깊이 공감했다. 도다는 이 박수에 응하기라도 하듯이 말을 계속했다.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을 하려거든 노동자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해서 결코 자본가에 지지 않는 투쟁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은 진심으로 민중을 위해 일어서려는 창가학회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또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부심 가득한 박수였다. 동맹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전가 보도입니다.
함부로 뽑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운반하는 고기가 썩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덜컥 기차를 멈춘다면 이것은 자기의 반역입니다. 따라서 유바리에서도 회사와 교섭에 교섭을 다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에 동맹파업을 해야 한다.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세가 되었을 때 전가의 보도를 뽑아야 합니다. 민중에게서 떠나 민중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노동 귀족이라고 일컫는 간부들이 횡행하여 노동자를 부하처럼 손가락으로 부린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지 못하는 한 진정한 노동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도다의 말에 열기가 더해지고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그는 여기서 노동운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장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합 활동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함으로써 조합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내가 말하는 정신은 노동운동에도 동맹파업에도 반대한다가 아닙니다. 그 점을 안다면 여러분도 아직 신앙하지 않는 노동조합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할 리가 없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단노는 학회원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싸움을 걸어온 셈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당한 압박을 받고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해 투쟁했다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도다는 말하면서 탄노와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유바리 동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합과 학회가 충돌해야 할 이유라고는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이고 신심은 신심이라는 다른 궤도입니다. 그런데 조합 간부에게는 조합과 신심이 충돌하는 듯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꼭 이런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를 도쿄에 모시고 와서 자동차에 태우고 갑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면 부딪힐 듯 보이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무사히 달립니다. 단노는 이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 때 유바리에서 약 3,000표를 얻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쪽으로 오는 표를 원했는데 그 표가 충돌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창가학회의 신심이 충돌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정치운동입니다. 결코 노동운동과 신심이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노동조합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착실히 하십시오. 다만 조합비만 내고 있을 뿐이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올바른 인식 위에 서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심 외길로 행복한 생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도다는 발표를 끝냈다. 유바리 동지들은 그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신심 외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 신심은 신심이다. 이것은 누구도 마다할 리 없는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의 권리이다. 깊은 이해는 환희를 배증시킨다. 동지들의 기쁨은 폭발적인 박수가 되어 장례를 뒤흔들었다. 끝으로 학회가를 드높이 합창하면서 유바리 지부 결성대회가 막을 내렸다. 회합 장소가 된 영화관 앞에는 버스 8대가 서 있었다. 이 버스로 고류사 낙성 입불식장으로 수송하기 시작했다. 도다주세이는 퇴장하자마자 야마모토 신치에게 물었다. 이 대회에 단노 간부가 참석하겠다고 요청하지는 않았는가? 네, 듣지 못했습니다. 단노 간부가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가겠는데. 도다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유바리 동지들이 안심하고
신심에 면려할 수 있도록 탄노 간부와 직접 철저히 담판을 지을 작정이었다. 고류사 낙성 입불식은 법주 니치준의 도사로 오후 1시부터 거행되었다. 본당은 학회원 약 500명으로 가득 찼고 마당에도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매우 고요한 가운데 경찬문을 낭독하는 니치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여름 태양은 찬연히 빛나 만물을 자라게 하여 유바리의 산맥의 산들은 신록이 우거지고 또 중생이 각기 그 생을 즐기고 있는 이때 이곳 유바리 땅에 사찰을 건립하여 동서남북 사역을 장엄케 해드리며 낙성입불 경찬식을 행합니다. 참석자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니치주는 창가학회 회장 도다조세이가 종조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에 부응하여 불법 유포의 투쟁을 감행한 사실을 경찬문을 통해 말했다. 그리하여 종세가 크게 확장되고 묘법을 창제하는 소리가 번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겨울에는 아사히카와에 다이호사를 건립해 홋카이도 절복의 기초로 삼았고 이곳 유바리 탄전을 중심으로 하여 2천 수백의 회원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속중 증상만의 무리도 준동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찰 건립은 마침내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다 조세이 회장이 대원주가 되어 정제를 희사하시고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여 본문에 대본존을 안치해 모시고 절복 교화의 도량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경찬문을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유바리 동지들은 눈 덮인 깊은 산골에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교통비를 어렵게 마련하고 오로지 광선유포에 몸바치면서 사찰 건립을 꿈꾸었다. 또 동지들은 그를 위해서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사찰의 탄생은 광선유포의 진전을 말해주는 증거일 뿐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커다란 광포의 흐름을 여는 거점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입불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미스바야시 지부장이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축전 소개와 내빈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도다조세이가 인사할 차례가 되었다. 도다는 한결 더 그리운 유바리의 지부를 창설하고 사찰을 건립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그는 유바리의 기초 작업이 일단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다는 걱정스러운 점 하나가 있었다. 애써 사찰을 건립했는데 광선유포의 세력이 늘어나기는커녕 승려와 접촉하면서 회원의 환희가 점차 사라지고 신심에 대한 정열이 식어버리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다. 회원은 종문을 철저히 외호하고자 헌신했다. 공량은 물론이거니와 사찰의 일이라면 자기 집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쓸고 닦았다. 또 주지를 비롯해 소화와 그들의 가족에까지 마음을 쓰고 조심스레 대했다. 그 모습은 동지들의 존귀한 외호의 적성이었다. 문제는 승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원을 마치 부하처럼 취급하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력도 있는 회원과 일부 간부에게 아첨하면서 사리사욕을 탐하려는 사실에 있다. 그 때문에 순수한 회원의 불신을 품고 신앙으로 맺어진 학회 조직에 파벌 비슷한 흐름이 생겨 신심이 정체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 점은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때부터 우려한 문제이기도 했다. 도다는 1951년 8월에 발간된 대백년화 권두원에 승려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썼다. 승복을 걸치면 동자승이라도 존왕함은 우리의 신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등에 업고 올바른 신심과 끊임없는 행악에 대한 고뇌도 없이 명예와 지위를 동경하고 재력에 아첨하는 도제가 신자에게 허세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고승의 지도를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권도어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의미 없는 질투 때문에 절복 행진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우매한 무리가 절복 행진하는 의미를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울러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당시부터 학회의 과감한 절복을 비판하는 승려가 있었다. 자기는 절복을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절복에 힘쓰는 학회원에게 학회의 홍교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좀 더 섭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의기충천한 학회의 전진을 질투하고 세간의 평판이 두려웠기 때문이리라. 도다는 신심이 부패, 타락하고 승복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승려가 늘어나면 회원의 신앙이 교란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는 승려들의 이와 같은 신심착오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계속 사색했다. 장가학회의 근본 정신은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성취하고자 신명을 버리고 절복행에 면류하는 일이다. 초대회장 마키구치 선생님은 몸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또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의했다. 그 정신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맥동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열풍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유바리 땅에서 광선유포의 대전진을 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그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대성인 정신의 본의는 이 사신홍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려들도 이 사신홍법의 정신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진실한 승속 화합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승려의 자각은 어떠한가? 도다는 이렇게 생각하자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유감스럽게도 절복에 열심히 면류하는 승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또 단도에게 신심지도의 손길을 내밀고 방법 엄계의 정신과 근행을 가르치려는 자각도 매우 부족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니코상인은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력 홍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이욕과 보신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이고 악귀 입기신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오조의 일념에 무엇이 있는가? 광선유포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집착인가? 이 오저의 보이지 않는 일념이야말로 일체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다. 유발이 동지 대부분은 승려라고 하면 신심이 강성한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승려가 그릇된 말을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도다는 그들의 그런 순수함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순수함 때문에 악을 간파하지 못하고 쉽게 악에 속아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도다는 전쟁 때 신본 불정론을 외치며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괴멸시키려고 한 가사하라 지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700년제 때 학회 청년부가 총본산에 있던 가사하라 지코를 찾아내 신본 불정론의 사의를 엄하게 힐책한 일에 대해 종문의 종회가 도다에게 사죄문을 요구하고 대강두 파면, 등산 정지 등 부당한 처분을 결의한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사와 정, 악과 선이 전도된 사건이었다. 사악을 밝힌 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마의 조종을 당한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광선육포가 제6천 마원과 맞서 싸우는 장절한 투쟁인 이상 마는 앞으로도 반드시 동지의 예측을 초월하여 누구나 설마하고 생각하는 틈을 파고들 것이다.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마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도다주세인은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에 방심이 있으면 마는 거기서부터 파고든다. 도다는 성운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자기 체험에서도 승려에 대한 맹종은 마가 틈타는 가장 큰 맹점이 된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그 말을 타파하여 이기려면 악을 악이라고 간파하는 신심의 예리한 눈을 연마하여 가면히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이렇게 생각하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야
불법의 외호이고 참된 자비로 이어지리라. 고류사에 모인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는 도다 조세이의 말을 기다렸다. 도다는 마이크 앞에 서자 처음부터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우리 종래에서는 예로부터 승속일치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승속일치를 하고 있는 사찰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신도의 정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승려 측에서는 신자를 부하나 하인처럼 부리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다는 회원에 대한 승려의 방약무인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승려도 신도도 모두 불자이고 또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가 그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힘도 없고 또 그저 그렇다고 한다면 실력 있는 신자에게 비위를 맞추어 자신의 지위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런 승려의 아첨을 받아들인 신자는 반드시 퇴전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위의 안정을 생각하는 생활 자세의 근본에는 보신이 있고 거기에는 광선유포의 몸을 바치려는 사신홍법의 정신은 없다. 보신에 치우치는 자는 결국 두려워해야 할 악지식이고 이 악지식에 현혹되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다는 악을 간파하고 악과 맞서 싸우는 속에서 진실한 신앙의 길이 있음을 유발이 동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만약 주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충고해야 합니다. 얼굴을 보고 당당히 이야기하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쳤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원하는 듯한 심정이었다. 도다의 엄격한 외침은 종문의 영원한 흥룡을 바라고 외호하려는 지성의 표현임에 틀림없었다. 이윽고 고류사 낙성 입불식이 순조롭게 끝났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본당에서 축하 연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참석자는 현관과 뜰로 나와 환담을 나누거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축하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유바리 지부 결성 대회와 고류사 낙성 입불식이라는 거듭되는 기쁨 속에서 열린 축하연은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탄노와의 싸움에서 부당한 압박을 분쇄한 승리의 기쁨이 유바리 동지의 가슴속에서 빨갛게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눈보라치는 산하를 넘어 희망의 햇빛을 올려다본 자만이 아는 고조된 환희였다. 연희가 무르익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도다는 즐겁게 합시다. 자유롭게! 라고 온몸으로 기쁨을 나타내는 동지들을 웃는 얼굴로 감쌌다. 그는 이 유바리 땅에서 다기지게 끝까지 투쟁한 이름 없는 영웅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었다. 광선유포의 진정한 주역은 언제나 무명의 서민이고 한 사람의 회원이다. 도다는 평소에는 탄광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까만 얼굴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한 불자의 빛을 보고 있었다. 오늘의 기쁨을 시에 담아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댄스홀을 경영하는 미스바야시 지부장 부부가 능숙하게 춤을 추자 연회장은 커다란 박수와 갈채에 휩싸였다. 도쿄에서 온 간부들이 노래를 시작할 무렵 도다가 갑자기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신이치, 노래를 불러라. 네. 신이치는 일어서서 힘차고 상쾌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인마는 소리 없고 풀도 쓰러져 가와나카지마의 안개는 짙은데 들리는 소리는 사이카왕의 강가를 씻는 시냇물 소리.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부른 민요나 유행가와는 정취가 달랐다. 노래의 제목은 알 수 없지만 음률이 가슴을 울렸다. 연회의 들뜬 분위기가 급변하여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연회장의 늠름한 목소리가 높게 낮게 울려 퍼졌다. 구름인가 태풍인가 가을은 한창인데
새벽을 깨는 고함소리, 눈을 부릅뜬 오직 단신, 말굽에 부서지는 다케다 군. 차현진의 기습자, 분하게도 놓쳐버린 적의 장수. 가와나카지마의 지금도 역시 그 이름을 남기는 결전보. 이 노래는 가이의 다케다 신겐과 에치고의 우에스기 겐신이 가와나카지마에서 네 번째로 전개한 장렬한 전투를 노래한 안개 낀 가와나카지마이다. 가와나카지마는 지쿠마 강과 사이 강의 합류 지점으로 가이, 에치고, 고즈케로 통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시나노를 수중에 넣으려는 신겐에게나 시네스 국경을 지키려는 겐신에게나 이 지역의 장악이 필수 조건이었다. 가와나카지마 전투는 주요 전투만 5회를 헤아리는데 가장 격렬한 공방전은 이 네 번째 싸움이었다. 1561년 9월 9일 우에스기 겐시는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와나카지마의 기름진 들이 내려다 보이는 사이조 산에 본영을 설치했다. 이에 맞서는 다케다 신겐의 군대는 2만,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양군 모두 신중한 태세로 대치한 채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9일 저녁 무렵 겐시는 지쿠마 강가에 구축한 다케다군의 가이즈성에서 평소에 없던 밥 짓는 연기가 피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겐시는 다케다군이 드디어 움직이려고 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병력을 둘로 나눈 다케다 신겐은 사이조산 북쪽에 펼쳐진 하치만 바라에 8,000명의 군세로서 본영을 설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2천 명의 군세로 사이조산을 뒤에서 기습해 우에스기군을 지쿠마강으로 몰아내려는 전법으로 나왔다. 신겐의 작전을 간파한 겐시는 그 의표를 찔러 재빨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다. 곧바로 출진 준비에 들어갔다. 우에스기군은 어두운 밤을 틈타 지쿠마강을 건넜다. 그러나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사이조산 진영에 새빨간 횃불을 피우고 종이 깃발을 세웠다. 아직 군세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이 보였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우에스기군은 하치만 바라에 완전히 포진했다. 결전의 날인 9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짙은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울렸다. 겐시는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서 돌격할 때를 기다렸다. 이윽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돌격 명령이 떨어졌다. 아침 정적을 뚫고 갑자기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치만 바라 본영에서 다케다 신겐은 사이조산을 기습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함성과 함께 안개 속에서 우에스기군이 돌진해 왔다. 다케다의 무장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우에스기군은 1진, 2진, 3진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다케다 진영으로 돌격했다. 차현진 전법이다. 이에 대항하는 다케다군은 학이 날개를 펼친 듯이 반원을 그리며 병사가 넓게 퍼지는 학익진으로 응전하면서 장절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이 윙윙 소리를 내고 칼과 칼이 맞부딪히고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가와나카지마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겐은 의자에 앉아 잇따라 전해오는 전황을 들으면서 과감하게 지휘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에스기군의 맹공격에 다케다군이 밀려서 그 본영마저도 위태로워졌다. 겐신으로서는 이때가 다케다의 본영을 쳐부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신겐은 기습하러 간 1만 2천 명의 별동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사이조선으로 간 자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가? 별동대가 우에스기군을 뒤에서 공격하면 단번에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겐시는 지금이야말로 이 손으로 신겐을 죽이겠다며 신겐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애타게 기다렸다. 겐시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전장을 보았다. 이미 다케다의 1만 2천 대군이 우에스기군의 등 뒤로 육박해오고 있었다. 그때 저편에서 산끝에 달린 백선이 올랐다. 신겐을 발견했다는 신호다. 겐신의 눈이 불타올랐다. 자,
간다. 겐시는 근신에게 말하고 날렵하게 말을 달렸다. 10여기가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말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하치만 바라를 향해 질주했다. 내가 이 손으로 신겐을 베겠다. 에치고를 지키기 위해서. 겐신의 뇌리에는 1553년에 벌어진 가와나카지마의 첫 전투 이래의 지난날이 떠올랐다. 이제까지의 싸움에서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다. 병사도 많이 잃었다. 강해지기 위해 검술도 전법도 연마했다. 신겐을 토벌하는 일,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전부였다. 앞쪽에 신겐의 모습이 보였다. 두 영웅은 여기서 상대했다. 겐신은 32살, 신겐은 41살이었다. 겐신은 대도를 들고 적의 방어막을 뚫으면서 오직 단신으로 신겐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도로 내리쳤다. 그 순간 신겐은 쇠부채로 막으며 피했지만 겐신의 대도가 신겐의 어깨를 베었다. 신겐도 대도를 뽑아들고 겐신이 휘두르는 칼을 되받아쳤다. 1대1 싸움이다. 대도와 대도가 맞부딪히며 격렬한 불꽃이 튀었다. 옆에서 신겐의 근신이 창을 들고 겐신에게 덤벼들어 그의 말을 찔렀다. 말은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 틈에 신겐은 몸을 피해 도망쳤다. 겐신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다케다의 병사가 가로막았다. 겐신의 근신이 신겐을 쫓아갔다. 그러나 다케다의 군세에 저지당해 결국 신겐을 놓치고 말았다. 겐신의 꿈은 깨져버렸다. 원통했다. 승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윽고 사이조산으로 향한 다케다군 1만 2천 명이 잇따라 도착하자 이번에는 다케다가 맹렬히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 맹공에 밀린 우에수기군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안개 낀 가와나카지마 노래를 끝냈다. 도다주세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은 도다의 눈물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도다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엄숙한 마음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도다를 바라보았다. 신이치, 다시 한번. 도다가 예리한 어조로 말했다. 마치 노여움을 품은 듯한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더욱 힘차게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자세를 고쳐 앉고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의 노랫소리가 또다시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인마는 소리 없고 풀도 쓰러져 가와나카지마의 안개는 짙은데. 신이치의 노랫소리에는 깊은 심정으로 가득 넘쳐 흘렀다. 사람들은 마침내 가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눈을 부릅뜬 오직 단신이라는 한 구절에 신이치는 온몸에 힘을 담았다. 모두의 패부를 찔렀다. 그 모습은 광선유포에 홀러선 도다 조세이의 모습이기도 하고 유바리에서 신이치가 전개한 투쟁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만감을 담듯이 분하게도 놓쳐버린 적의 장수라고 불렀을 때 도다의 볼에 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났다. 다시 한번! 도다가 다시 신이치를 재촉했다. 노랫소리는 유바리 동지들의 혼에 스며들었다. 생명의 절절히 육박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도다는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이 노래는 유바리의 노래이다. 여러분은 이 노래의 참뜻을 알겠는가? 안개 낀 가와나카지마가 유바리의 노래라고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두 묵묵히 도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도다는 입에서 불을 뿜어내듯 말했다. 탄노는 비겁하다. 도다가 없는 틈을 기회 삼아 내 소중한 제자를 괴롭혔다. 내가 오면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떤 트집이라도 도다에게 하면 된다. 나는 절대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 회원은
내 소중한 생명이다. 유바리의 동지들은 분노에 가득 찬 도다의 외침을 듣고 도망친 적의 장수는 바로 탄노임을 깨달았다. 죄도 없는 학회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박멸을 외치고 대결을 내세우면서도 일단 학회가 항의하고 나서자 몸을 피하고 노선을 변경했다. 도다는 불자를 괴롭히는 탄노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바리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투장 야마모토 시니치를 파견했다. 그런데 탄노는 돌진하는 시니치의 말발굽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쳐버렸다. 도다가 이 유바리에 온 목적 가운데 하나도 탄노의 횡포를 철저히 분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노 간부는 모습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놓쳐버린 도다는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회원을,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린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불자를 괴롭힌 탄노를 향한 분노가 이 노래에 담긴 도다의 마음이었다. 유바리 동지들은 도다의 눈물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용솟음치는 자애라는 사실을 알았다. 산 사나이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연회장 한편에서 오열이 새어나왔다. 그야말로 스승의 자애에 감싸여 사랑하는 감루였다. 이해 8월은 각 지방마다 지방지도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홍교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28일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린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된 이달의 절복 성과는 4만 1,000세대가 넘었다. 도다주세인은 이 비약을 기뻐하면서도 수많은 신입 회원에게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의 싹이 잘려버리지 않을까 우려했다. 광선유포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혁명과 행복 경애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진정한 의미의 절복 성취란 입회자에게 신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을 광선유포의 사명에 씩씩하게 돌진하는 인재로 성장시켰을 때이다. 도다는 단상에 오르자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달은 절복수가 매우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에 또 우려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 우려는 이 많은 입회자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신심을 해갈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가운데에는 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신심에 면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6년 혹은 4년 정도라도 진지하게 신심한 사람은 생활도 향상되고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신심을 그만두거나 또는 열심히 하지 않아 공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물산에 들어갔으면서도 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도다는 퇴전하는 사람들의 일을 들을 때마다 홀로 가슴 아파했다. 그는 전 회원을 직접 자기 손으로 육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급증하는 세대수는 처음부터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은 간부를 육성해 일상적인 회원의 지도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지부장부터 조장에 이르는 전 간부가 도다 자신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으로 하고 또 자신과 똑같이 자각하고 똑같이 결의해 회원을 육성해주기 바랬다. 도다는 전 회원을 행복의 피안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근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회원을 흘겨보는 듯한 간부의 태도를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경노하고 가차없이 질책했다. 또 회원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가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그리고 회원이 힘을 내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했다. 도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부를 위해서 회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원을 위해서 간부가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간부는 회원에게 봉사해야 한다. 불자를 섬겨야 한다. 그것이 내 정신이다. 도다는 학회 간부로서의 사명을
지금 명확하게 말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부 간부회에 모인 간부의 얼굴을 훑어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제 NHK의 기자가 찾아와 오사카의 부인들을 위해 방송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은 취합니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한 병으로는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5병을 마시면 누구라도 당연히 취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5그릇이나 먹고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심을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수겁이 어떠한가, 신심이 깊은가, 얕은가에 따라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빨리 효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행복해진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처럼 어본조님을 수지하면서도 소홀히 한다든지 해서 일생 동안 손해를 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모인 간부 여러분은 회원들을 잘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하기를 잘했다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다는 조직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이른바 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따뜻한 신심의 피를 통하게 하는 혈관이 간부의 자상하고도 세심한 지도와 격려이고 피를 보내는 심장은 다름 아닌 도다 자신이었다. 도다는 자신이 계속해서 보내는 신심의 피가 중간에서 혈관이 막혀 통하지 않게 될까 우려했다. 참석자는 회원에 대한 도다의 마음을 새삼 깨닫고는 몹시 감격했다. 참석한 간부들은 각자 담당한 조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개인 지도에 철저히 면려하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본부 간부회에서는 블록 제2 개혁도 발표되어 우선 도쿄도 내의 각 구의 총블록제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블록 조직은 총블록장, 대블록장, 블록장, 소블록장 체제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인부 역직으로서 세로선의 지구 담당원이나 반담 당원과 마찬가지로 총블록에는 총블록위원을, 대블록 이하 조직에는 각기 담당원을 두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이날 가스 시카구 총블록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더욱더 바빠졌지만 자신의 책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완수하겠노라고 스스로 굳게 다짐했다.